모의고사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첫 번째 문제가 프린트물도 다 받으셨겠지만 과합 발생 시 감압 방법. 우리 소방배관에서는 과합이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합의 그 전이 허용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허용. 그 다음에 이제 전격에 해당되는 적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조갑이 있겠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잘 하셔서 어느 선까지만 괜찮고 넘어가면 배관의 파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압력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압력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죠? 어디까지가 소화에 적정한 거냐. 가장 이제 당연한 말이 소화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답을 쓰실 때 이런 말을 우리 언급할 때 쓰거든요. 법정 방수압. 법정 방수압이 소화입니다. 법정 방수압이 나오면 불 꺼진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 법정 방수압이 나오는 거를 화점에 못 쏘고 어디 한다 이런 것들은 번외 얘기고요. 왜 무조건 법정 방수압이 나와줘야 됩니다. 압력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 잘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해서 이제 해당 설비에 법정 방수압을 맞출 거냐 이런 거죠. 아시다시피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0.17에서 0.7 MPa 이상 나와야 되고요. 스프링쿨러는 0.1에서 1.2가 나와야 된다. 그죠? 어떤 방식을 쓰는 게 제일 좋겠냐, 이렇게. 정답은 없고요, 정답은. 네 가지 정도를 물을 잘 해보라, 이 말이죠. 어떻게 쓰는 방식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압력 구간이 걸리더라도 구간이냐 설비에 감압 밸브를 다는 겁니다. 감압 밸브. 이거죠, 감압 밸브. 이건 말단에 달아도 되고 개통에 달아도 됩니다. 단점은 말단에 달면 엄청 많이 달아야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이 펌프가 있고 이렇게 1.2 MPa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간이 여기서부터는 정상이고 여기가 1.2 MPa 이상 나오는 거야. 이 1.2 MPa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라면 최상층에서 0.1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헤드에 0.1 MPa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상. 그걸 쭉 맞췄는데 이 손실하고 계산을 잘못한 거지. 그래서 펌프에 가까운 측에서 1.2 MPa 이상 나와. 그때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응? 여기 감압 밸브 넣으면 말단의 압력은 당연히 안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별도 배관을 이렇게 따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감압 밸브를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수밖에 없고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다음에 최악에 어떻게 하는 거 최악 요 구간별로 나와 있는 이렇게 이제 유수검지 장치를 합시다. 몇 개 층이 되는지 모르겠지. 이 유수검지 전단에다가 감압 밸브를 개별로 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구간을 별도로 따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배관만 잘라가지고 감압 밸브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번에 워낙 설계를 좀 잘하니까
가니까 있더라고. 어떤 특정 발전 사업소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밸브가 달려 있는 건 아니고요. 1.2메가파스칼 넘어가는 거예요. 1.4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자마자 원래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습식 밸브가 있으면 1차 측에 압력계가 있고 2차 측에 이렇게 압력계 다시 달아놓거든요. 밸브에 달려있지만 표시성하기 위해서 2차 측에 1.2메가파스칼이 넘으면 약간 이제 전달반이 좀 좋은만 요 이제 드레인 밸브를 열어가지고 2차 측에 압력이 쌓이고 있는 형태니까 좀 조치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안 되면 릴리프 밸브 같은 걸 2차 측에 연결해 놓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1차 측에 1.4인 거야. 1차 측. 방법이 없는 거죠. 얘기해 준 거지. 근데 뭐 알고는 계시지만 설계를 좀 잘못한 거죠. 자체적으로. 설계 의뢰를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는 설계 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했는데 미스가 난 거죠. 미스가. 최상층에서는 0.1, 1.2보다는 높아지면 안 됩니다. 여기가 이제 1.2죠. 1.2.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 개별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아니면 입상을 다 사러 올려야 됩니다. 그게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입상을 뚫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택해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방법을 권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강압 밸브에서 하나로 올려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처음 나온 형태는 얘입니다. 말단 또는 개통에 감압 밸브를 달아서 적정 압력이죠. 여기 고가 수조는 다들 이제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가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가압 송수 장치나 수조의 분류에서 나오는 고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급수 펌프와 소화 펌프를 잘 구별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얘는 급수가 아니죠. 소화 펌프입니다. 옥상 수조에 해당되겠죠. 이해되지요? 얘는 적정하면 옥상에 달려있는 수조고요. 얘를 소화 펌프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교재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재도 이제 그냥 제대로 정리하고 이렇게 잘 올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합 방식 하는 건 아니죠. 부합 방식 그렇게 드뭅니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거 없애고 그냥 수조에서 물을 공급받는 시스템이다. 이하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소화 펌프와 옥상 수조 사이에 적정이다. 그죠? 그래서 가까운 고압이 걸리는 구간에서 해당 설비를 감압 밸브를 다는 거죠. 전부 답니다. 이렇게 가까이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옥내 소화전이죠. 옥내 소화전은 보신다시피 0.7 이상이죠. 0.7보다 높아지면 감압 오리피스라고 하는 걸 답니다. 감압변을 달죠. 오리피스라고 하는 명칭도 같은 건데 오리피스는 광경을 축소시켜서 감압을 시키겠다는 말이죠.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아시다시피 이렇게 체결해 놓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다. 그죠? 아시다시피 감압이 되는 거죠. 광경 축소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0이면 감압 오리피스를 지나면 0.7 참고하시고 요 그림도 하나 살짝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얘죠. 두 번째 전용 배관입니다. 전용 배관도 고가 수조에 대한 개념은 없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래쪽 두 개도 소화 펌프입니다. 소화 펌프. 저측용도 고측용도 같이죠. 같이. 잘 이해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도 쓰고 최근에 어떤 방법을 씁니까? 저거 옆에다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옥상 수조가 있고요. 펌프가 있고 이렇게 이게 이제 고층부라고 하고 저층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왼쪽에 이렇게 펌프가 하나 더 있었죠. 저축용 펌프. 그리고 수조도 따로 있습니다. 저축용으로 따로 오죠. 여기다 두든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죠. 최근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강압변을 달죠. 강압밸브를 달죠. 그래서 이 구간을 커버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똑같은. 얘는 전층을 커버하는 펌프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오죠. 고층 범위, 저층 범위, 감압밸브. 이 방식으로 나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라면 전용이라고 하는 입상 배관을 개념을 잡으시는 거죠. 이거. 저층 쪽으로도 물은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감압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펠세이프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죠. 잘 한번. 그러면 저 방법을 쓰는 이유 중에 좋은 게 옥상 수조도 줄일 수 있잖아요. 옥상 수조. 만약에 펌프를 따로 썼으면 연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감압을 시켜서 또 연결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스터죠. 이 말은 부스터인데 우리가 이제 통칭 중계 펌프라는 말 많이 씁니다. 중계 펌프에서 이걸 잘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가 수조보다는 옥상 수조고, 그렇죠? 이 펌프가 담당하는 거, 그렇죠? 1차에서 요 범위까지 담당하고요. 그렇죠? 2차로는 여기 받아가지고 담당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요 구간은 이 펌프가 담당합니다. 잘 정리하셔가지고 보십시오. 그죠? 1차 펌프로 올리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펌프에 물을 여기 받아서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또 모르니까 이제 중간 수조라는 걸 두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 중간 수조의 1차에 있는 수원을 중간 수조로만 공급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이해되죠? 이걸 굳이 안 올리고. 이 방법도 많이 씁니다. 과거에 엄청 많이 썼죠. 과거에. 지금 잘 안 쓰고, 지금은 쓰긴 쓰는데 어떤 개념으로 씁니까 하면 이 중계 펌프라고 하는 놈을 뭘로 연결 송수관 강압 펌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해요. 그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방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가 수조다. 그죠? 이 고가 수조는 고가 수조에 맞춰져 있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급수 펌프에 해당됩니다. 급수. 이거 잘 이해가 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급수 펌프를 하고 내려서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그냥 개념만 잡을 뿐이지 좀 그렇게 가능할까 이렇게. 고가 수조가 있으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낙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또 수조를 예를 들어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물은 이렇게 공급받고 이렇게 공급받으면 되겠죠. 이건 급수. 그래서 이만큼은 17m가 나와야 되겠죠. 이만큼도 17m가 나와야 되는 거. 이해되겠지요? 그냥 꿈의 그거지. 그러니까 답에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정신 나가게 설치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요건 이제 고가 수조죠. 얘도 고가 수조 방식이 됩니다. 신뢰도는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신뢰도는. 그 외에는 불가능이죠. 그 다음에 고가 수조와 수조를 별도로 해서 감압밸브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엄청 중요한 문제라고 표시해 둘게요. 별표 셋. 감압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죠. 그림만 조금 다 수정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식들 엄청 잘 쓰셨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해설서가 거의 다 대다수의 내용이 다 좋은데 그림들을 잘 이해하기 힘들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2번은 수업 시간에 잠시 한번 얘기 들었는데 근거는 없죠. 근거는 전기차를 활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똑같이 봐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가정을 하는 거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또는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할 때 전기차한테 적용성이 좀 없겠지만 이렇게 설치하고 싶다는 거지. 그게 바로 12.2 rpm입니다. 12.2 rpm으로 살수밀도죠. 살수밀도 단위 면적당 살수밀도를 적용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국내 기준에 살수밀도의 개념 자체가 없죠. 개념은 있으나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헤드 간격, 가지간 헤드 간격, 그렇죠? 수평거리를 가지고 조율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아예 없는 개념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하기 힘든 두 번째가 K값을, 이건 기존의 방식입니다. 기존에 뭡니까 하면 0.1MPa로 80rpm이 들어왔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2.3m 내하 구조니까 했을 때 단순 K값만 고려한다면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죠? 0.1MPa에서 80rpm으로 이 조건은 0.1에 80rpm. 이건 K값이 정해져 있죠. K가 80이 되는. 얘는 지금 두 가지는 정해놨는데 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보면 K값이 이제 모르는 거니까 K값 정해지지 않죠. 이걸 이제 풀어가 보자 하는 거죠. 12.2rpm 맞추는 거. 이건 NFPA의 그죠? 상일에 해당됩니다. 상일. 뭐 이해하시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ESS 또는 전기차는 소화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이렇게 구하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구하는 거죠. K값이 커지면 어떻다 저떻다 이걸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거 반 채우고 이거 반 채우면 가득 찰 것 같은 게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쪽 요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원리다. 그런 원리보다는 표현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딱 페이지를 봤을 때 이렇게 채점하기 용이하게 딱 잘했어 이렇게. 그죠? 항상 계산 문제는 관련식 개념 조건을 주고 풀이를 하고 이제 개념 정리만 끝내면 되죠. 조건, 관련식, 조건, 계산. 습관을 들이는 연습 시간이죠, 우리가. 네. 헤드간 거리, 면적, K값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죠? 이 공식 잘 한번 이해하셔가지고 보십시오. 자주 활용될 12.1을 뒀을 때 Q가 얼만큼 나오고, 그죠? 그랬었을 때 얼마나 나오겠냐. 이렇게. 그래서 129 정도 나온다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우리는 간격을 좀 줄이고요. 간격을 줄이고 K값을 조금 올립니다. 헤드 간의 간격을 줄이고, 그렇죠? 예. 어떤 문제점은 생깁니까? 어떤 문제점은? 질문, 어떤 문제점은 생깁니까? 예? 스킵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스킵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약간 이제 넓게 좀 판단하고 딱 한마디 해주셔야지.
합격에 근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관리사님, 어떤 문제점 생깁니까? 어떤 문제점? 지적질 안 할 겁니까? 뭐 성능위원회 통과했다고 하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문제점 생길까요? 이거 딱 한마디 하냐 못하느냐, 이거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는 1시간만 주면 다 외웁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죠. 좀 더 상세히 예를 들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이었습니다. 힌트가 이제 한 80% 들어갔는데 2%만 더 들어가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2%를 더 못 넣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책에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 9마리나 하시는 예? 얘하고 제가 다시 물으니까 다들 말씀 안 하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 왜 고갈이 됩니까, 근데? 네. 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헤드는 기준개수라는 말 쓰죠. 기준개수. 헤드 기준개수를 갈면 수원량을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죠? 기준개수하고 건축물의 층수를 파악하면 수원량이 결정돼 있어요. 이해되나요? 근데 이 기준개수의 기준량은 도대체 어떻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기준량. 그죠? 기준량은 29층까지가 얼마입니까? 1.6을 곱하고 기준개수가 아파트면 10개죠. 물의 양을 얼마큼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16톤. 그죠? 이게 1.6이 왜 어떻게 나왔습니까? 80rpm을 몇 분간? 20분간 하겠다는 거였죠. 근데 얘가 바뀌기 시작하죠. 이해되나요? 얼마나 한다고요? 160. 기분 좋은 말이죠. 아, 160 하면 뭐 좋겠어, 이렇게. 시간은 절반으로. 되겠습니까? 수원은 2배를 써버리는 거. 이해됩니까? 어떻게 160을 쓰면요, 20분 하면 3.2톤이 되죠. 3.2톤을 10분간 10개 기준개수로 하면 32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태클로 묻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수리계산으로 반영했냐? 아, 죄송하다, 그것까지는 안 했다. 이렇게. 근데 최근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수원량이 계속 증가하죠. 우리의 핵심은 이해죠. 최후의 보루 얼만큼 보관하고 있을까, 이렇게. 그게 결론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수평거리 조절. 그죠? 수평거리. 수평거리만 조절하면 문제 없죠. 수평거리만 조절하면. 헤드의 간격만 조절한다고 하면 기준개수만큼 터질 걸 예측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수연량을 고려한다면 K값의 조정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지. 체크해 놓으세요. 결론은 수원량이다. 수원량의 정량적 평가 및 검토. 잘 보시고 넘어가서 같은 내용입니다. 아주 보기 편하게 관련견의 근거식들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그죠? 아주 잘 하셨어요. 이 정도만 쓰면 뭐. 그 다음에 3번에 급수배관, 개통, 개폐밸브, 템퍼 스위치.
급수배관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지위를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방수구와 헤드까지죠. 이렇게 물이 나가는 부분부터 옥상수조, 그죠? 그리고 지하수조, 외부 송수구부터. 다시 얘기하면 수원과 송수구부터 헤드까지의 모든 배관을, 헤드나 방수구까지 모든 배관을 급수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급수배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폐를 할 수 있는 밸브를 달죠. 개폐 밸브. 개폐 밸브는 어떤 스타일을 달아야 됩니까? 표시형을 달아야 되죠. 개폐 표시. 개폐 표시되는 거 우리 두 가지밖에 안 쓰죠. 뭐하고 뭐 씁니까? 뭐하고 뭐? OS and Y 하고,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이거밖에 안 쓰죠, 우리는. 이거밖에 안 씁니다. 그 외에 글로브 밸브 안 쓰죠. 이렇게 표시가 안 되면. 그리고 얘는, 그죠?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 것 같고. 템퍼 스위치는 이렇게 설치됩니다. 주의할 점은 그림 잘 보고 어디에 위치한지 체크만 잘 하시고요. 한 개만 적어 놓읍시다. 템퍼 스위치에 규격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검하러 가시면 템퍼 스위치 에러 엄청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 진짜 난 경험상도 템퍼 스위치만큼 고장이 잘 나는 놈 잘 없더라고. 막 설치하는 거죠. 막. 개폐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데 막 설치하는 거지. 템퍼 스위치라고 하는 템퍼 스위치 성능 기준 도입. 딱. 주요한 사항들은 다 기준화 시켜서 도입을 시켜줘야 돼. 선택의 여부는 본인이고, 좀 더 주요 설비는 선택하게 하고, 아니면 넘어가고 이런 거죠. 송수구입니다. 송수구. 송수구의 기준에 관련돼서 적으라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점짜리는, 그죠? 2페이지 못 적어서, 3페이지 못 적어서 안 적는 게 아니죠. 10점짜리를 10점 한 페이지 내에 핵심만 잘 적을 수 있는지를 능력을 평가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맨 마지막 교시 뭐 내가 8개밖에 7개밖에 못 썼어. 그러면 7번째 문제는 한 3, 4페이지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나머지는 손도 못 대는데 뭐 어떻게 그냥 다 쓰는 거지. 그래도 점수는 몇 점? 6점, 7점 이렇게 받더라도 그냥 원 없이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네가 아무리 잘 써도 점수는 이거밖에 못 받아 하더라도 막 써버리는 시간이 있죠. 근데 나머지 알아. 아는데도 내가 2페이지를 채워. 한 문제가 2페이지, 두 문제가 2페이지 쓰면 나머지 진짜 못 씁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한 문제를 한 페이지 내에 어떻게든지 쑤셔놓고 핵심을 정리할 수 있을까를 자꾸 키워야 돼요. 이건 뭐 다음 페이지 뭐 두세 줄 넘어가는 거. 두세 줄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자꾸 밀리잖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는 그러면 한 페이지 안 적을 겁니까? 연습이죠, 연습. 그죠? 항상 이제 우리 기술사 답은 정해진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잘 쓴 사람이 합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내보다 잘 썼네, 씨. 그래서 이 송수구에 그냥 뭐 적을 게 없어. 밑에 여기 없어. 그럼 개요 적어도 돼. 송수구에 대한 개념 적어도 돼. 근데 적을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을 적고, 뭐 결론을 적고, 그런 걸 하지 마세요. 10점짜리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10점은 묻는 거에 집중을 딱 해서 거기만 딱 열심히 적으세요. 열심히 적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잘 적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핵심이죠. 아니 이거 다 적고 난 다음에 뭐 없어. 이게 단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밑에 적는 거지. 뭐 비울 거야? 이렇게 적는 거지. 미국하고 비교하면 어떻고 어떻게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다 적었어. 다 적었어. 그죠? 그러면 밑에 뭐 이걸 적든지 아니면 유수검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적든지 있잖아요. 위에 막 내용, 송수구에 대한 개념을 적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지.
요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죠. 잘하셨어요. 보시고. 그리고 문제점 대책 등등 했었네. 아낌없이 꽉꽉 채워서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그죠? 건식별부의 트립과 트립 시간의 영양인자. 거의 엄청 그죠?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줄. 이렇게. 트립 시간. 트립 시간은 개념과 수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트립 시간이라는 것은. 그죠? 지연 시간 중에 하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트립이 뭐라고? 트립은 이렇게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트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나 이렇게 엄청 잘하셔서 잘했던 이유가 트립 시간 이거야. 너 혼자서 고민해 이 자식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정리 잘 해놨죠. 이래 반비례한다. 이래 반비례하니까 여기에서 대책이 바로 보이어야 됩니다. 트립 시간은 짧을수록 좋죠. 짧게 만들 거라는 거지. 이런 요소로 되어 있으면 요게 지금 핵심이죠. 핵심. 요 핵심이 대책으로 가야겠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문구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부분으로 정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2차 측 압력을 작게 하는 게 좋아? 크게 하는 게 좋아? 고민하는 거지. 좁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점의 흐름상 영양인자와 대책. 잘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소별 시험에 잘 나왔던 건식별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지연시간이다. 그죠? 지연시간, 방수지연시간 개념을 방수지연시간은 트립과 뭐가 있습니까? 이송시간이 있겠죠? 이송시간. 과거의 기출. 이번엔 일단 트립만 물을 거야. 영양인자 대책에서 적어봐라. 이렇게. 건식별부 특징. 잘하셨네. 네. 그 다음에 똑같이 방수지연에 대한 개념을 양념 삼아 이렇게 전술했습니다. 이렇게. 핵심은 여기가 이제 트립, 여기가 영양인자와 대책. 엄청 볼륨도 적당하고 잘 됐죠. 적기 힘듭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적기 힘든 거지. 딱 이렇게만 적으시면. 그 다음에 건식별부 생각 좀 많이 했었는데 써도 되는 형태의 문구만 정리해 봅시다. 플라잉 워터가 뭡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플라잉 워터. 그래서 왜 넣니? 얼마큼 넣어야 되니? 이렇게. 그럼 하부에 주인 목적하고 적정량은 플라밍 워터라고 하는 거죠.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 원리다. 원리는 파스칼의 변형인데 그냥 파스칼 원리로 생각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파스칼의 원리가 그죠? 힘과 압력의 균형이죠. 힘과 압력의 균형 생각합시다. 그럼 이 균형을 유지시켜 줄 만큼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쓰신 분들이 답이 엄청 많았는데 이분은 이게 엄청 좋은 말이고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짜집기를 해버릴까 하다가 대체로 이분이 점수 제일 높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다시 한번 클래퍼 아주 개념 주인 목적 평행이다. 그죠? 평행에 대한 어떠한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또한 편하게 이제 그림으로도 설명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기타 우리가 이제 나와 있던 내용들 적고요. 이거 폐쇄 조건이고 적정량의 양도 좋습니다. 이렇게 느낌상. 저는 이제 적정량을 어떻게 하기를 바랬냐면 요거 있죠. 옆에 있는 물 주입구 이런 거. 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밸브 모양 참고하려고 했었지. 저는 어디서 끝냈으면 좋겠냐면 균형을 맞추는 데에서 핵심을 잡았으면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파스칼 원리가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시점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요청했어요. 그래서 얼만큼, 그거는 이제 약간 실무적이죠. 물 주입구가 있고 테스트 밸브가 있거든요. 밸브 열면 물 넣으면 거기서 물을 빼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균형이 유지가 되는 거죠. 2차 측에 물이 좀 과하게 차 있으면 항상 세팅은 안 되거든요. 계속 클럽 넘어가 버려요. 안 열리거나. 그 부분을, 요 원리를 여기다가 담기를 내일 답은 그렇게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된 건 파스칼 원리로 인한 힘의 균형이 적정할 만큼을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디서부터요? 교수님 그냥 간단하게 네. 1차처, 2차처 압력이 네. 저차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클래프가 안 열리는 조건이 네. 제일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답을 적어줘야 돼요. 근데 그 답을 그렇게 말만 적으면 아는데 좀 약하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파스칼 원리 같은 원리도 도입하고 또 뭡니까? 뭐 있잖아요. 각종 막 식도 적고 그림도 좀 넣고 수세 넣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죠? 이게 압력이 과하면 절대 안 좋죠. 압력이 과하면 과할수록 늦게 개방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차압의 원리의 적정한 형태, 그리고 균형감 있게 어느 정도까지 세팅이 되는지가 중요해요. 거기를 요청드린 겁니다. 이해해 놓으세요.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지금 하는 것대로 우리가 저압 밸브입니다. 저차압은 틀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차압은 1차와 2차 측의 압력차가 작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2차가 압력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밸브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안 씁니다. 그런 밸브를 아예. 그래서 저압식 건식 밸브를 씁니다. 지금 검색해 보시면 저압식만 판매하고 있으니까 저는 파라텍이 이걸 판매하는 줄 알았더니 파라텍을 이제 없더라고요. 파라텍이 아예 철수를 했어서 다른 밸브 회사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저압 건식 밸브 필요하죠. 그래서 적정량은 저압에서 그죠? 네. 균형까지 이렇게 생각해 놓을게요. 짧게 넘어가서 아주 이제 원리도 잘 적고 그림은 좀 더 단순하게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돋보기 없으면 안 보이는 그림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제를 이제 채점을 했던 이유가 볼륨감으로 1차적으로 질문에 좀 적정하구나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 봅시다. 제가 이제 소방청 업무 지침을 첨부시켜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소방청 업무 지침은 다 알고 계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설명드려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오늘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천천히 할 건데 보아, 헤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핵심사항은 그죠? 제가 단톡에 올려놓은 것처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기류의 흐름이죠. 이렇게 한번 원리적으로 봅시다. 헤드라고 하는 것은 헤드는 뭐하고 뭐를 가집니까? 감지 성능과 방수 성능을 가지거든요. 방수가 소화의 둘 다 이제 두 개념 자체가 소화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감지가 중요해, 방수가 중요해 이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럼 불합격됩니다. 진짜로. 이 문제에 꽂히는 것은 방수의 개념이 아니죠. 감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감지와 감열을 헤드의 90%쯤 생각하셔야 돼요. 헤드는 어떠한 경우로도 감지가 될 수 있게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살수가 좀 장애되더라도 감지를 더 우선했던 거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림상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그럼 만약에 보가 넓어, 과거법을 보면 보가 넓어, 그럼 보 하부에 헤드를 설치하는 규정은 없는 거예요. 지금 웃긴 것처럼. 또 한 번 생각하는 이런 거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방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방사를 했어. 그럼 어떤 분이 질문은 이런 식으로 해요. 이 공간은 그러면 방수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느낌상 방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 이유는 가연물은 다 어디? 바닥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소화한다는 관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근데 열기가 올라가잖아요. 열기는 올라갑니다. 열기는 순수 감열 위주이고 화원은 다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감리분이 네. 따라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 감리를 데리고 와야 되죠. 학원에 수강을 시켜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간을 소화할 수 있는 형태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공간이 쏟아지는 형태로 바닥을 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막게 되면 공간의 어떤 혜택이 아니고 바닥에 물이 안 닿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바닥에 우리가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헤드 테스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헤드를 하나 딱 터뜨리면 물통을 이렇게 나열해서 놓잖아요. 물통에 받아진 물의 양이 얼만큼인지 그게 핵심이거든. 그게 핵심으로. 그렇게 해서 헤드가 통과하고 승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별다른 대한 개념이 잘 없어.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감열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여기세요. 느낌 아닌. 그 다음에 살수가 형성되는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 가지고 감론을박 엄청 많이 했죠. 이렇게. 얘를 한번 갖고 왔죠. 갖고 왔던 이유는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그리면 왜 이렇게 이제 볼을 끼게 되면 쓸데없이 이렇게 하냐 관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죠. 더 흐리게 이렇게. 기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이고 너무 연하게 했네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씨. 이렇게 가는 거죠. 저기에 맞출라 했죠. 저기. 데드 스페이스 쓰지 마세요. 데드 스페이스. 데드 스페이스 쓰지 마세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감열, 와류 고려하는 거지. 그럼 왜 원래 이제 이게 그 전에 공부를 했던 것들이 좀 축적이 되면 전혀 반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봅시다. 뭡니까? 라면 감열의 가장 기본은 뭐부터 공부해야 됩니까? 감열의 기본은 열기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지. 천장에 흘러가는 열기.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천정, 제트 흐름을 이해를 하는 거죠. 천정, 제트 흐름. 이 천정, 제트 흐름의 특징이 뭡니까? 어디가 제일 뜨거워요? 천장이 제일 뜨겁습니다. 천장면이 제일 뜨거워. 그럼 헤드는 어디다 설치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천장에 설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천장면. 30cm 아닙니다. 그냥 천장면. 그러니까 점점 어디로 갈수록 식어집니까? 밑으로 갈수록 식어지는 거지. 이해를 잘 하세요. 그죠? 그래서 온도 분포만 한번 얘기했다. 그죠? 온도 분포. 온도계처럼 따져봐. 이렇게. 이게 이제 거의 핫블럭에 준합니다. 핫처럼. 그래서 온도는 이렇게 하려 했었죠. 이렇게. 여기가 제일 뜨겁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헤드의 설치입니다. 이거 다여도 됩니까? 웃죠? 예, 다이세요. 이렇게. 제 마음은 그냥 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의 다이는 거. 근데 완벽하게 다이면 안 됩니다. 왜? 연구를 또 해보니까 표면이 냉각이 돼 있는 거예요. 끝이 냉각.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 1인치 정도 떨어진 위치가 가장 높대요. 온도가. 그래서 우리 일반 헤드 없죠? 헤드를 딱 떼면 위에서 센치가 한 1인치 이내로 들어갑니다. 감열체 위치가. 그게 제일 좋아요. 딱 같이 붙이세요. 제일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점점 내릴수록 덜 감열하는 거죠. 덜 감열하는 거. 열의 축적이 천장에만 가능한다.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쭉 내리는 거죠. 어디까지가 한계겠습니까? 하면 30cm죠. 이 30cm도 그냥 30cm 하면 진짜 무식한 소리 듣는 거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기사는 30cm고 왜 하자는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는 실링 제트 플로우가 층고의 몇 프로? 네. 몇 프로? 5에서 12% 정도 나옵니다. 대충 또 퉁치고 해놔야 되잖아요.
야, 한 10 가지, 10. 10. 야, 우리 평균 한 3m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어디가 제일 좋다고. 천천히. 이해 잘 해놓으세요. 그 붙이는 게 제일 좋다면서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지. 가장 좋으니까.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이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것들은 뭐 각각 구조물에 따라 가지고 기류의 흐름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뭐 사각이 많이 생기는 거야.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보입니다. 보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만들었죠. 야, 이렇게 해. 그럼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위에서 평면으로 한번 보자고 합시다. 보가 이렇게만 딱 가면 얼마 좋겠어요, 이렇게. 가로로만 가는 보. 야, 줄 서, 이 자식아. 이렇게. 옆에, 밑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완벽하지. 근데 이렇게만 갑니까? 가보니까 이렇게 뭐, 이해됩니까? 가로도 있고, 세로도 보. 가로보, 세로보가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 헤드는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여기에 맞출 거예요? 여기 맞출 거예요? 여기 맞출 거예요? 아니면 여기 맞춰야 됩니까? 이해됩니까? 어디 가까운 데 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재는 어디로 나올지 몰라. 여기 화원이 있으면 이렇게 퍼져 나올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반대면 이렇게 퍼져 나가겠지. 그럼 길이 흐르면 이렇게 보가 있으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요 위층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지요? 뭐 이렇게 흘러간다고 가정을 해. 그 누구 어느 놈 말이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멘붕인 거지. 그러니까 설비에서 도면을 갖고 올 때마다 반려를 하는 거야. 야, 이건 이게 안 맞고 저건 저게 안 맞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게. 이거 안 맞을 뿐이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혼란만. 그래서 어떻게 해? 청해서. 야,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니네 생각들 다 틀렸어.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을 줄여. 생각을 줄여. 그냥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게 가자. 이 또한 패단이 엄청 많죠. 패단이. 이건 본 수업 시간에 찬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얘는 보 중심, 얘는 보 끝자락. 그죠? 얘는 기본적으로 55cm가 안 되는 보에 얕은 보. 우리가 얘기하는, 그죠? 작은 보고, 얘는 깊은 보죠. 깊은 보. 깊은 보가 55cm 이상 정도 되면, 그죠? 열기가 고여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로에서 왼쪽에 보이는 기류의 흐름을 생각하지 말고, 고여있는 열에 대해서 감열이 될 거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설치했어요. 30cm 이내에. 여기다가. 50cm, 55cm가 아니고 30cm 이내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헤드를 설치했어요. 물 분사 패턴을 볼게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똑같이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벽 맞고 이렇게 물 떨어질 건데. 벽 맞았고, 야, 이 자식아! 들어갑니까?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인정해줘야 안 인정해줘요? 여기 또 볼 답니까? 헤드를 또 답니까? 이렇게. 그럼 거짓말 조금 못하면 천장에 헤드밖에 없는 거예요. 뭐야 이게 씨. 이 말이지. 감열을 우선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감열. 바닥이 패턴이 없더라도 감열 우선. 감열 우선. 설치 안 해도 법적 지적 아닙니다. 이해되지요? 잘 감열 우선. 근데 감리마다 의견들도 다르고 나쁜 말로 하면 곤조가 있거든요. 곤조. 그래서 또 소방서는 더 있어요. 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참혹했던 경험이 제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한 40cm 간격으로 이제 깊은 보들이 쭉 다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소방서 지금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픈데 헤드 다 넣고 감지기 2개씩 다 넣어요. 이해됩니까? 헤드는 어떻게든 되는데 감지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해서 쑤셔놓고 배관을 넣냐? 안 된다. 일단
몇 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헤드만 넣어라 이렇게. 이해됩니까? 쫙. 그 우리 회사 감리인데 감리 어디서 또라이 같은 새끼 했지라고 점검할 때마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죠. 묻는 것에 대한 답만 충실히 잘 하셨어요. 이렇게. 요렇게 세팅해서 답 적기는 거의 뭐, 그죠? 아우, 이런 뭐, 10점 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그것이 1번, 2번이 네. 지금 저게 헤더가 설치, 그러니까 기준이, 네.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기준이, 네. 그 헤더 같으면 이제 방수 성능하고 감지 성능 두 가지, 네. 보호의 경우에 네. 두 가지는 감안해야 되는데, 네. 일단 감지 성능 위주로 1번, 2번이 다 감지 성능 위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까?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야, 니네 이거 여기 자꾸 맞고 여기 맞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미 해석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혼란만 야기하니까 어떻게 바꿨습니까? 야, 30cm 이내를 우선해서 해. 그거를 기준으로 해. 이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30cm 이하가 왜 나왔을까를 깊은 고민을 하세요. 하지만 여기에도 더 세부적이고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되나?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약간 빠져나가는 말 있잖아요. 할 수 있어 이 자식아지 해야 한다 아니야. 그러니까 위처럼 해. 하지만 이런 형태는 할 수 있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30cm 이상으로도 헤더를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이나 보부터 30cm 이하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위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아니 다시 그 이상 이하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부터 거리를 30cm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하는 거지. 요 사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착면과 헤드, 그죠? 요 사이에 3cm 이내. 요 범위다, 그죠? 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요 범위. 그럼 55cm랑 이하는 아니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 그렇게 해. 하지만 요러한 구조면 이내로 할 수 있어. 55cm라 하죠. 예. 근데 요게 좀 편하거든요. 근데 편한데 2분의 1S가 안 되는 경우가 또 나와. 그러면 위에 것처럼 맞추는 게 법리상 괜찮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게 낫습니다. 예. 요걸로 요 또한 이게 이제 지침위로 날아왔는데 지침이 더 업무 혼란을 야기시킨 것 중에 예. 위에 거대로 그냥 해서 이제 뭐 대충 이렇게 하자 이랬었는데 아니야 니네들 그래 막 설치하지 마 이렇게 해야 하니까 이것 또한 막 설치처럼 안 되는 거거든요. 칩이라는 게 미국 거 따라한 거 아니에요? 미국 거 따라한 이유가 맞는데 미국 거하고 완전히 따라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어중간한 게 설치의 기준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똑같이 보호 높이에서 맞추는 것들은 똑같은 기준이 있어요. 비슷한 기준이.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고 보호 플레임 따라서 어떻게 설치하는 상세한데 우리는 좀 상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튼 현장 감리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수리 계산 과거 그대로입니다. 저 시험 문제 이제 나오겠죠 했던 것들이 그죠? 예. 수리 계산은 10가지 정도 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고 10개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이제 절차서를 요렇게 방향으로 써도 되고 저도 요거도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열반응시험 예상 문제로 둘게요. 요것들은 이제 9시 뉴스 이후에도 많이 시끄러웠죠. 몇 년 됐는데 시험이 아직까지 안 나왔고 열반응시험은 왜 열반응시험이 필요합니까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의 시험을 간단하게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풍도 시험을 하죠. 압니까? 그럼 풍도. 원래 이제 풍도를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풍도를 돌립니다. 열풍기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풍기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고 내부에 온도 센서가 있어요. 그리고 풍도를 보내는 만큼 풍속이 나오거든요. 풍속과 해당 온도 됐을 때 헤드가 터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드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돌려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헤드를 이렇게 꽂아요.
그러한 다음에 덮고 야 스위치 켜. 해당 온도 됐었을 때 시간 이내에 퍽 터집니다. 그걸 테스트해. 근데 이게 진짜 얼만큼 최악의 경우냐면 이 헤드는 그 풍속과 그 온도에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물이 연결되어 있죠. 물. 이해됩니까? 물에 대한 근거는 야, 왜 물을 안 넣고 시험해? 그러니까 알았어. 물 넣고 시험. 아니 실제 화원을 피워가지고 가는지 그걸 왜 안 봐? 화원의 이동 속도하고 풍속은 같지 않을 수 있잖아. 알았어. 알았어. 점차 바뀌어간 거. 줄 한번 쳐놓고요. 그죠? 열 반응 시험은 퓨즈브링크 구조에서 장치했을 때 열 반응이다. 이렇게. 그죠? 했었을 때 적합해야 됩니다. 체크하고요. 얘는 몇 도 때? 그죠? 조기 반응은 몇 초 때? 여기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요거죠. 얼마큼 빨리 작동할 수 있는지 개념을 찾으세요. 같은 온도에서 빨리 작동이 조기 반응에 대한 개념입니다. 같은 온도에서 빨리 작동.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자, 요거 밑에 있는 거 그림 엄청 예쁘게 잘 세팅해 놨으니까. 조기 반응이 높이는 안 적혀 있네요. 네,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 요 기준세는. 여기는 높이가 있는데. 네. 네, 여기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그림대로. 네, 이 그림이 아마 제가 기억에는 그대로일 것 같은데. 나중에 프린터를 한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부분은. 높이 표시가. 높이 표시가 자료에도 없더라고요. 자료에도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왜 없으시라지? 원래 또 상세한 것도 있긴 있겠지만 원래도 없더라고요, 기준에. 그 다음에 이제 ESFR 마지막으로 수원양 산정 공식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핵심 사항은 아니죠. 이 개념에 대한 정리인데 이 부분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하는 부분이고 하부 내용은 넣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요 지금 3번의 표가 기출인데 골치 아프죠. 기출인데 의외로 잘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0.2하고 0.2는 다들 같은 색깔로 이제 칠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칠해서 좀 다른 내용들 그 대표적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묶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거 묶고 이렇게 같은 덩어리로 묶으면 의외로 이제 별로 안 어렵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이런 표는 조금만 시간 투자하시면 외워질 수 있어요. 근데 ESFR에 지금 최근에 창고형 화재, 물류 창고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 기타 등등을 생각해 보면 좀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준비를 잘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요 표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라면 살수밀도입니다. 살수밀도, 살수량을 맞추는 거예요. 다 살수량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어떻게 맞춥니까? 요 두 개를 제가 지우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지금 K값이 가장 클 때입니다. K값이 가장 크대요. K값이 가장 작습니다. 그러면 단순 공식 요거 하나만 딱 생각하고 오는 거죠. 우리가 딱 잊지 말고. 뭡니까? 요거. Q값을 맞춰주래요. Q값을.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K값이 크면 압력을 줄여도 되고. 이해됩니까? 압력이 높으면 K값이 작아져도 된다는 말이지. 적정한 Q만 만족되면. 이해되나요? Q를 만족시킨다. 이게 핵심입니다. Q를 만족. 그리고 그거 먼저 한번 생각하는 거죠. 자, 요거 이렇게. 요거 생각하면 되겠죠. 작으면 5.2.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걸 먼저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고민하시고요. K값이 크면 뭐 같은 형태에서 제일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걸 두 개 먼저 생각해야 되겠네. 이렇게. K가 360이면 0.14MPa여도 상관없고요. K가 200이면 0.51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Q를 맞춰주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그걸 첫 번째 하나 숙지하시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라면 우리 지금 일반 스프링클러에는 기준이 없는데 이거 별표 하나 치시고 이게 ESFR이 외국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러한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같은 라인 한번 볼게요. 같은 라인. 높이가 높을수록 방사압은 어떻게? 건축물 높이가 높을수록 방사압은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바닥의 살수밀도가 형성이 돼요.
잊지 마세요. 그 라인 한번 체크하는 거지. 요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프링쿨러 무조건 얼마 이상? 0.1이지. 0.1. 더 놀라운 점은요, 헤드는 몇 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까? 19.9m까지. 20m보다 헤드 설치 안 하거든요. 19m까지 0.1메가파스칼로 산정하고 있어요. 바닥에 물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는 지겠으나 얼만큼 나오는지는 증명 못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정말 이제 좀 정신 차린다면 보세요. 지금 ESFR도 13.3이면 벌써 몇 배입니까? 2.8배 갔잖아요. 2.8배. 그래서 층고가 높으면 방사업을 0.3메가파스칼부터 출발하게 만들든지 차라리. 그래도 바닥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그것 또한 도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두 개만 정리하고 갑시다.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 왼쪽에 층고가 높을수록 방사압은 높아야지만 살수밀도가 확보될 거다. 두 번째는 K값이 크면 압력을 줄여도 되고 K값이 작아진다면 압력을 높여서라도 방수 양, 살수밀도를 확보해야 되는 거지. 그게 유표가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해되겠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 25점짜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을 먼저 드리려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CO2가 인사사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년 제가 알기로 10월, 8월,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이 개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상에 뭐가 개정됐습니까? 했었을 때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되면 이러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법상 잘못되는 것보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이 훨씬 넓고 크거든요. 정말 파워도 크고 거기에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내용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자니 기술기준 소화기와 소화설비 거 살펴보시고요. 즉 안전설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건기준. 읽어보셔도 좀 괜찮지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보고 나면 그냥 이것만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엄청 잘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나머지는 쭉쭉쭉쭉쭉 보시고, 요거 이제 제가 원래 요거 25점짜리였거든요. 습식, 건식, 부합식 스프링클러 시험장치에 대해서 적어라. 근데 과거에는 10점짜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이제 답지를 제출하라고 했었을 때 10점짜리 처음 냈더라고. 그게 다 빵점 처리했습니다. 그쵸? 문제를부터 안 읽는 거예요. 25점짜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점짜리 제출하자면 뭐 하자는 겁니까 저하고? 내가 분명히 25점짜리라고 했는데 25점짜리 그 전에 출제됐던 것만 보고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건 25점짜리 나오는 게 바람직한 거였습니다. 그건 제가 10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었어요. 보시고 요거 답 엄청 재밌게 잘 쓰셨더라고요. 요렇게 표현도 요거 이제 요렇게 답을 쓰시는 분들은 단점이 좀 보이는 게 잘 써도 못 쓴 답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글자가 좀 이제 뭡니까 좀 애글씨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띄어쓰기 좀 크게 돼 있고 이러면 좀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바로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런 것들은 고려하시고 답은 엄청 잘 주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일단 여기까지 풀이를 가볍고 조금 중요한 내용 위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맛있게 드시고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